볼린저 밴드가 이렇게까지 수축한 건 2024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한 달 만에 40%가 터졌습니다. 금은 연일 신고가를 뚫고 있는데도 비트코인만 갇혀 있습니다. 왜 못 움직이는지 그리고 언제 풀리는지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왜 지금 비트코인이 못 움직이냐는 겁니다. 금 시세 보십시오. 온스당 2,600달러를 넘어서 계속 위로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뭡니까? 87,326달러에 딱 붙어서 꼼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가 9588달러였습니다. 최저기는 87,051달러였고요. 변동폭이 고작 3,536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볼린저 밴드가 극단적으로 수축돼 있지 않습니까?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 폭이 말도 안 되게 좁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변동성이 극도로 눌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숨을 꾹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수축은 늘 폭발적인 움직임의 전조였습니다. 작년 10월 말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만에 40%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때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중반대에서 10만 달러 돌파까지 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랑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수축이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2주 안에 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럼 왜 지금은 이렇게 갇혀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옵션 시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26일에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규모도 엄청납니다. 지금 미결제 옵션 포지션 중에서 감마 익스포저의 50% 이상이 이번 주 금요일에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감마가 뭐냐고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 딜러들은 고객에게 옵션을 팔면 그 리스크를 해지해야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선물을 사고 가격이 내리면 선물을 팔아서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해칭 강도가 더 세집니다. 특히 현재가 근처에 행사가가 몰려있으면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딜러들이 엄청난 물량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눌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려 하면 딜러들이 자동으로 팔고 내려가려 하면 자동으로 삽니다. 가격을 일정 범위 안에 가둬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이 되면 이 옵션들이 전부 만기 처리됩니다. 감마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약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눌려 있던 가격이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지금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까? 회수하고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부터 보겠습니다. 연준이 한 달에 400억 달러씩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380억 달러를 샀습니다. 그들은 이걸 기술적 조정이라고 둘러대지만 솔직히 이유가 뭐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에밀 통화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입니다. 미국이 18에서 2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중국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유동성을 풀 겁니다. 부동산 위기 해결하고 경기 살리려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니라 통화 공급 확대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증세하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페인 사례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증세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막습니까? 표 떨어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뭘 하겠습니까? 국채 발행입니다. 유럽연합 공동 채권을 찍어내서 조달하는 거죠. 밀턴 프리드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 지출 규모를 보라. 일부는 세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에게 떠넘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딱 이겁니다. 유럽 시민들은 입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지한다고 하지만 세금은 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부채 발행을 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장 쉬운 선택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채를 누가 받아줍니까? 결국 중앙은행들이 사주는 겁니다. 직접 사든 간접적으로 사든 결과는 같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달러든 유로든 위안화든 전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릅니다. 실제로 금 차트 보십시오.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장에서 삼각수렴 패턴을 상향 돌파하고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약간 되돌림은 나올 수 있어도 큰 흐름은 명확합니다. 은도 똑같습니다. 금과 은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정체돼 있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유동성 변화에 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은 치솟는데 비트코인은 제자리입니다. 이 괴리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괴리는 일시적입니다. 곧 정리됩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느냐가 문제죠.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이 하락 반전하면서 비트코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금의 상승 흐름을 따라잡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두 번째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상승세를 막을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긴축으로 돌아설까요? 아닙니다.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금리를 올리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만 봅니다. 장기 건전성보다 당장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금의 큰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동성이 늘고 있습니다. 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역사적 고점 근처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만 87,326달러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 중 하나 아닙니까? 브랜드 자산이고 투기적 수요도 강한 자산 아닙니까? 그런 자산이 유동성 증가 국면에서 멈춰 있다는 건 비정상입니다. 인위적으로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억압 요인이 바로 옵션 시장의 감마 해칭입니다. 금요일이 지나면 그 제약이 풀립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원래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 원래 방향이 어디냐? 유동성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위쪽입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로 보면 상승 쪽이 훨씬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 수축 패턴이 나왔을 때 과거 데이터를 보면 80% 이상 확률로 큰 움직임이 나왔고 그중 70% 이상이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유동성 증가 국면에서는 상승 확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이 딱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첫째는 공급 제한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고정돼 있습니다. 더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정화폐는 어떻습니까?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도 유로도 엔화도 위안화도 전부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희소한 자산과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 중에서 장기적으로 어느 쪽 가치가 오르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둘째는 수용 확대입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부터 보겠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랙록 비트코인 ETF로, 그러니까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수백억 달러 유입됐습니다. 피델리티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월스트리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기금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습니다. 무바달라 같은 국부펀드도 투자했습니다. 와이오밍주 연금기금도 투자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선구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켜보다가 결국 따라옵니다. 다른 기관이 수익 내는 걸 보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JP모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2017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다, 직원들이 거래하면 해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JP모건이 기관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바뀐 겁니다. 고객이 원하니까 바뀐 겁니다. 이게 시장의 힘입니다. 아무리 비판하던 사람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릎 꿇는 겁니다. 일반 대중 수용은 어떻습니까? 아마존이 암호화폐 부문 책임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존 사용자가 몇 명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아닙니까? 만약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인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진 비트코인이 주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제 수단으로도 확장되는 겁니다. 사용처가 늘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고정이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 기업들도 움직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수십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올려놨습니다. 회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테슬라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퀘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따라올 겁니다. 재무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을 쌓아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깎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큽니다. 채권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 왔습니다. 10년 수익률 보십시오. 어떤 자산이 비트코인을 이겼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감수해야 됩니다. 50%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했고 더 올라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자산의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시도했다가 철회했지만 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작은 나라들이 먼저 실험한 겁니다. 그럼 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논의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지했다가 채굴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왔다 갔다 합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좋든 싫든 대응해야 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반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뭘 말합니까? 첫째,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금은 산업적 용도가 있고 주식은 기업 이익이 받쳐준다는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박하겠습니다. 가치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겁니다.
내재 가치라는 게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금의 산업적 용도가 금값을 정당화합니까? 아닙니다. 금값의 대부분은 심리적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기니까 비싼 겁니다. 비트코인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면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수억 명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화폐로 쓰기엔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박하겠습니다. 변동성은 시장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초기 단계에선 변동성이 큰 게 당연합니다.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금 시가총액은 15조 달러가 넘습니다. 비트코인이 금만큼 커지면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게 꼭 단점만은 아닙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기회입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셋째, 정부가 금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처럼 거래를 불법화하면 끝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도 반박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작동합니다. 중국이 금지했지만 중국인들도 VPN 통해 거래합니다. 정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래소를 폐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왔고 이해관계자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금지하면 엄청난 반발이 터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가 된 겁니다. 오히려 규제를 정비해서 세금을 거두려 할 겁니다. 넷째,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환경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반박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수력 발전도 많이 씁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태워서 버리는 걸 모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로 채굴하면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다시 봐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도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은행 건물 운영하고 ATM 돌리고 직원들 출퇴근시키고 전부 에너지입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전통 금융 시스템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코인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구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박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채굴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합니다. 이런 건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좋은 코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버리고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페이스북보다 기술적으로 더 좋은 플랫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떠날까요? 잘 안 떠납니다. 친구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같습니다. 유동성이 가장 크고 인지도가 가장 높고 신뢰도도 가장 높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7,326달러에 멈춰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제 판단은 금요일까지입니다. 옵션 만기가 풀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방향은 위쪽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유동성은 늘고 있고 금은 오르고 있고 주식시장은 고점 근처고 볼린저 밴드는 극단적으로 수축돼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상승 쪽을 가리킵니다. 물론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이후 갑자기 5%, 10%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되돌림일 뿐이고 큰 방향은 위쪽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가는 연말까지 95,000달러입니다. 내년 1월에는 10만 달러 재돌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 의견일 뿐이고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단정해서 답은 못 드립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려할 포인트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 기간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겁니까? 장기 보유를 하실 겁니까? 단기라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면 금요일까지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이후에 오히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심장이 강해야 됩니다. 장기 보유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가격이 87,326달러든 9만 달러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1년, 2년 후에 15만 달러, 20만 달러를 본다면 지금 몇천 달러 차이는 오차범위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사도 됩니다. 대신 분할 매수하십시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사는 겁니다. 오늘 3분의 1, 다음 주에 3분의 1, 그 다음 주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비중입니다. 전 재산을 넣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50%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 재산 넣었다가 50%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무너집니다.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가 권장됩니다. 공격적이면 20%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셋째, 심리적 준비입니다. 변동성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움직이는 게 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10%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패닉셀링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확신 없이 투자하면 변동성에 흔들려 결국 손해를 봅니다. 넷째, 보안입니다. 거래소에 두실 겁니까? 개인 지갑으로 옮기실 겁니까? 소액이면 거래소에 둬도 됩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게 안전합니다. 하드웨어 월렛을 사십시오. 레저나 트레저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수십만 원이면 삽니다. 그걸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면 해킹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꿀 거라고 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중앙화돼 있습니다. 은행이 중심이고 중앙은행이 통제합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뭡니까? 검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 시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시위 참가자들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기부한 사람들 계좌까지 동결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은 더 심합니다. 정부 비판하면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당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검열이 어렵습니다. 누구도 내 비트코인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한 사실상 내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진짜 금융 자유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건드립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공급량이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도 화폐 가치 절하를 반복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도 초인플레이션으로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아르헨티나도 같은 길을 갔습니다. 법정화폐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잃습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량을 조작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수학적으로 보장됩니다. 알고리즘으로 보장됩니다.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국경 없는 송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해외 송금하려면 은행을 거쳐야 되고 수수료도 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며칠씩 걸립니다. 비트코인은 몇 분이면 됩니다. 수수료도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개설도 어렵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융 포용입니다. 진짜 평등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이 중요성을 잘 체감 못합니다. 은행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 수십억 명은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분명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킹당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 보관이 중요한 겁니다. 거래소에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라는 겁니다.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면 가격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하지 못하더라도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줄고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기관이 많습니다. 규제가 정비되면 그들이 대거 유입될 겁니다. 셋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습니다. 유럽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위협할까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법정 화폐를 디지털로 바꾼 것뿐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중앙에서 공급량을 통제하고 검열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프라이버시가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킬 겁니다. 넷째, 채택 속도 리스크입니다. 생각보다 확산이 느릴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도 초기에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비트코인도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에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